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여러분들 오늘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찬 한 주 시작하기 바랍니다. 오늘 윤석열이가 꼼수를 부렸어요. 처음에 윤석열이가 노동 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주 52시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죠. 주 52시간의 어떤 노동시간 단축을 했는데 제도를 주 69시간으로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그게 굉장히 역풍을 맞아갖고 여론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다가 말았는데 이제 꼼수를 부린 게 뭐냐면 일부 업종, 이게 여러분들 의료 민영화랑 똑같은 겁니다. 의료 민영화도 하나하나 개방하다 보면 나중에 다 이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주 69시간에 일부 업종에 한해서 연장 근로를 한다. 꼼수죠, 꼼수. 이게 아예 사람들의, 이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을 오히려 주 4일째 이렇게 단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그냥 혼자 나홀로 타임머신 타고 1970년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꼼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근로시간 개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재계의 요구죠.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선별적이죠. 늘 쟤네들이 저희가 어떤 그 복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늘 보편적 복지를 우리 민주 진영은 주장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늘 선별적이라는 걸 좋아해요. 그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다 이게 그 불만이 생기고 그런 건데, 이게 지금 노동개혁 1호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정책 실패를, 그러니까 재계나 자기를 믿고 지지해준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그룹. 거기에 윤석열이 이것도 하나 못했다라는 원망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꼼수를 부르는 겁니다. 국민들 저항을 부딪힐 거예요. 오늘 이정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러분들 보신 적 있죠? 무슨 헌재소장 후보자가, 저는 아까 답변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응? 과거에 총 6차례 위장전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민등록법 위반입니다. 김용민 의원이 질문을 참 잘하더군요. 본인이면 이거 유죄 맞습니까? 유죄 맞대. 응? 6번이나 위장 전입을 해서 그것도 시세 차익으로 아파트 샀다 팔고 그런 짓 했어요. 응? 이 위장 전입이 위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알았대. 아니, 한 해에 이 위장 전입으로 범법자가 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응?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무위원들이 위장전입으로 중간에 낙마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위장전입을 6번이나 해놓고 후보 사퇴할 생각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첫 번째가 화곡동에서 위장전입을 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습니다. 이 사람의 전형적인 방법이 투기꾼들 있죠. 똑같아요. 위장전입으로 화곡동에다가 어디 개발된다 그러면 화곡동에다가 위장전입해놓고 아파트 청약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세 차익을 받고 금방 팔아요. 그 다음에 송파구 거여동이 개발한다라고 하면 송파구 거여동에다가 아파트 분양받아서 5개월 만에 1억 2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내고 팔아요. 반포의 미드 아파트도 똑같아요. 반포 한양 아파트를 3억 7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이게 재건축이 돼서 36억이 됩니다. 반포 한양 아파트를 3억 7천만 원에 매입했다가 이게 재건축이 되면서 36억이 돼서 시세 차익이 32억이에요. 이런 자가 헌재소장을 한다고 합니다. 한심하죠. 예전에는요, 위장전입 하나로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헌재소장을 할 게 아니라 떴다방 회장해야 돼요. 떴다방. 그쵸? 그냥 떴다방 가갖고 부동산 해야 돼요. 부동산. 기획부동산. 응?
제가 보면 저는 민주당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대법원장 후보자 부결시켜갖고 공백 상태 두려워하지 말고 저렇게 잘못된 후보를 추천하면 민주당은 입법부의 권력을 행사해야 돼요. 아니 무슨 일반 사람들은 한 번이라도 위장 전입해갖고 했다가 걸리면 엄청난 세금 두드려 맞고 유죄 판결 나오는데 헌재 소장은 왜 전과 기록이 없습니까? 참 민주당이 이거 부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어떤 국민들이 헌재 소장이 시세 차익 남기려고 6번이나 위장 전입한 거를 누가 용인합니까? 저러니까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여튼 민주당 이번에 무슨 역풍 타령하지 말고 잘못된 사람을 인사 추천한 윤석열이 역풍을 맞습니다. 이런 거는 그렇잖아요. 저런 깜도 안 되는 애들을 계속 대법원장, 인사, 헌재소장 올리는 윤석열이 역풍 맞지 민주당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좋은 후보를 내라. 날려버려야 됩니다. 윤석열이 왜 저렇게 헌재소장을 자기 79학번 동기 절친으로 하려고 그럴까요? 내년 총선 위기가 걱정되거든요. 그렇죠? 내년 총선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탄핵당하면 믿을 건 지 친구밖에 없잖아요. 이종석이가 어떤 자인지 아시죠? 응? 얼마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발의했잖아요. 그때 주심 판사한 사람이에요. 헌재에서. 그래서 한때 보은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상민 이태원 참사 책임지고 민주당의 행안부 장관 탄핵시켰잖아요. 그 탄핵의 헌재의 주심판사를 맡은 게 바로 이종석이었어요. 그래서 이종석이가 각하시키는 바람에 이상민이 지금 복귀했잖아요. 그래서 향간에 이종석이를 지명한 게 어떤 보은 인사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런 자는 민주당에서 국회에 힘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제가 봤어요. 지금 신원식이가 문재인 정부 때 체결한 2018년도 남북 군사 합의 했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남북 군사 협의라는 것은 전방에서 서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행동을 하지 말자라고 한 건데 이게 신원식이가 되자마자 이거부터 무효화시키겠다. 그쵸? 그래갖고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혈옥정지 필요성을 인정하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원론적인 입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정전 상태예요.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평화적 정전 상태를 유지해야 될 거는 유엔군에 파견된 위치에 있는 미군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군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군사 충돌이 없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이거는 잘된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신원식이가 이거 밀어붙이는데 지금 원론적인 얘기만 해요. 왜 그러냐? 미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충돌이 나는 걸 원치 않아요. 미군도. 중국과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대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죠. 중동 전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남중국해에서 또 중국의 남하를 막고 있죠. 여기에 한반도까지 전쟁을 하게 되면 하여튼 위기가 오면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중동 문제,
그리고 내년에 대통령 있을 대통령 선거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신원식이가 왜 저렇게 미국에게 국방장관에게 어떤 지지를 받아내려고 하냐? 여론전하는 거죠. 미국이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줬다 이걸 하고 싶은데 미국이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또 실패죠. 아니나 다를까 윤핵관의 장제원이 부산 사상을 끝까지 지키겠다. 저희가 맞죠? 그렇죠? 인류한이가 무슨 뭐 회초리를 들겠다. 장제원이 그냥 웃어. 비웅신. 좀 있으면 날라갈 새끼가. 지금 제가 국민의힘 건너 취재해보면요. 인류한이 신경도 안 써요. 그럼 인류한이의 역할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언론 보도면 채우는 거. 진짜 그래요. 국민의힘 현직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 인류한이가 뭐라 그래도 신경 1도 안 써요. 왜 인류한이 혁신위원장인데 그래도 신경을 안 씁니까? 쟤 좀 있으면 끝나잖아. 배지는 내년 4월까지인데 인류한이는 좀 있으면 끝나는데 누가 인류한이 말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선동이 윤핵관 나가지 말라 그러면 비웅신 자빠지고 앉아있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한이는 그냥 여기 누구 만났다 그러면 그냥 여론의 주도권. 그냥 인류한이가 언론 기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냥 이슈 메이커예요. 그냥 이슈 메이커입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송영길 대표가 한동훈에게 건방진 놈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동훈이가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 그렇죠? 뭐 민주화 운동 한번 했다 그래갖고 정치를 후지게 저런 분들이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 그랬는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좀 똑바로 합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을 후지게 만드는 게 검사들 아닙니까? 이렇게 받아치세요 민주당은. 안 그래요? 그냥 한동훈이가 정치를 송영길 전 대표가 좀 과격하게 건방진 놈이라 그랬다고 한동훈이가 정치를 후지게 만든다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정치를 후지게 만드는 건 대한민국 윤석열과 검사들 아니에요? 그렇게 따박따박 받아쳐줘야죠. 대한민국 이렇게 뒤로 가게 만들고 대한민국 언론 탄압하고 검찰 독재 국가 만든 게 누굽니까? 검사들이 나라 망치고 있잖아요. 검사들이 정치를 실종시켰잖아요. 그냥 검찰청에 처박혀 있어야 될 새끼들이 이젠 청와대까지 넘보면서 지네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잖아요. 응? 바보들이잖아요. 방금 인류한이 얘기하다 말았는데 인류한이 겉에서는 자기는 굉장한 윤석열에게도 뭐 할 말하고 뭐 윤핵관들에게도 사퇴 종용하고 영남 중진들에게도 사퇴 종용한다면서 막 혼자 이슈 파이팅하고 다니죠. 근데 얘도 그냥 수고 꼴통이에요. 응? 자기 수행실장을 서대문 구청장의 아들을 기용을 해요. 지금 인류한이가 여태까지 어떤 얘기가 돌아왔냐면 서대문 갑 출마설이 돌았거든요. 정치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정치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총선에서 인류한이가 서울 서대문 갑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막 파다하게 돌았는데 지 수행실장 자리에 서대문 구청장 아들을 앉힌 자체가 부적절한 처신이잖아요. 응? 얘네들 다 그래요. 정치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응? 제가 국민의힘이 하는 짓 중에 두 가지는 절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뭐냐? 하나는 김포 편입 문제, 또 하나는 인류한이의 활동. 아예 언급하지 마세요. 입만 아픈 일입니다. 그렇죠? 인류한이가 돌아다닌다고 실효성이 있는 게 있어요? 응? 인류한이가 돌아다닌다고 실효성이 단 1도 있냐고요.
전혀 없죠. 인류한이가 다닌다고 무슨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예 인류한이가 뭘 했다, 누굴 만났다 관심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한 달 후면 못 봐요. 12월 되면 비대위 설치하거나 딴짓해요. 혁신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오늘 KBS 사장 박민희 취임하던 날,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주진우 라이브가 날아가고 더 라이브가 날아가고 시청자들과 인사도 못하고 우리 주진우 기자는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서 기는 겁니다. 방송 자체를 폐지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수법이 어떠냐면요, 아예 PD를 잘라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방송은 누가 만듭니까? 프로듀서가 만들죠. PD가 만들죠. 그럼 PD를 교체를 해요. 그럼 그 프로그램 누가 만들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 방송을 날릴 때 하는 방법이 그냥 PD를 교체하면 끝나요. 응? PD를 교체하면 그 방송은 날아가는 거예요. 응? 하여튼 제가 딱 보니까 취임 날부터 강하게 구조조정 및 공영방송 정체성을 강조하는 걸 보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 거죠. 빠르게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나운서, 앵커, 보도본부, 그 다음에 시사 프로, 라디오 다 날린다는 거예요. 정광석과 같이. 우리가 쟤네들한테 배워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어이없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오늘 이 보도는 우리 시사타파 뉴스가 곽동수 국장님이 우리 황윤미 기자가 취재를 해갖고 제일 정확히 잘 쓴 것 같은데, 요거 여러분들 하나만 좀 보시면, 요 기사 하나만 좀 보세요. 선거방송 심의위, 이게 뭐냐면 선거방송을 어떤 식으로, 저도 예전에 언론사 선거방송 심의위원회에서 막 선거 전에는 뭐가 날라와요, 공문이. 이게 뭐냐면 이 내용 이따가 여러분들 시사타파 뉴스 들어가서 한번 좀 들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 이하 선방위 구성을 의결을 했어요. 선거방송의 심의, 그러니까 어떤 방송, 언론이나 방송에서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구성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했는데, TV조선, 한마디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보니까 권재용 전 MBC 여러분들 부사장 있죠. 이 사람도 저쪽이거든요. TV조선이 추천한 사람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넣은 거예요. TV조선 보도본부 시사제작 에디터 전 손영기 TV조선 보도본부장. 아무리 대놓고 해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TV조선 전 보도본부장이 하면 됩니까, 이게? 응? 참. 이 TV조선의 보도국 간부로 근무하던 손 위원이 어떤 사람이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을 종북지자체장이라고 얘기했던 자고, 정미용 전 아나운서의 발언에 대해 상당 부분 사실과 부합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응?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선거방송도 때려잡겠다는 겁니다. 선거방송. TV조선 추천위원이 심의하는 선거방송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에 다들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그 경종을 울려줄 겁니다. 안일하게 생각하면 당한다. 이따가 심층분석에서.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우리 민주시민들은, 민주진영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거는 좀 굉장히 안 좋은 뉴스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이재명 당대표님의 변호인 측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그 백현동 사건에 같이 묶어서 해달라, 병합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법원이 기각을 하는 바람에 따로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내년 4월 전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위증교사 의혹 사건인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난 대선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발언한 내용 그거였는데 4월 총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 비주류에 또다시 공작이 시작될 수가 있어요. 왜 이게 좀 위험하냐면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그 영장을 기각했던 그 유창훈 판사였나요? 그 판사도 딴 건 다 말이 안 된다. 성남 대북 송금이나 이런 것들, 백현동 사건 이런 것들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 위증교사 의혹 사건은 소명됐다고 했을 정도로 단순하다는 뜻입니다. 왜 단순하냐면 이 당시에 김병남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김병남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아무개 씨의 전화를 건 이유는 검찰이 회의를 해도 똑바로 얘기해달라라고 전화를 한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미 검찰은 이 수행비서의 어떤 녹취를 확보를 했고, 그래서 이거는 의외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총선 전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건 안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국힘당이 환영을 하면 민주당은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잘못하다가는 반명계가 목소리가 커져요. 왜? 내년 1심 선고 나와갖고 그때 가서 총선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왜 머리가 아파질 수 있는 건지 아시겠죠? 여기저기서 이제 내년 4월이면 1심 선거 직전에 선고가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서 사실 그동안 숨지고 있던 비명계가 다시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꺼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선거는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위증교사 혐의의 사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전 김영랑의 그 수행 비서였던 김아무개 씨에게 이재명 당대표가 위증을 해달라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무죄가 나온 사건이에요. 무죄가 나온 사건인데 검찰이 저 수행비서를 이재명이 교사를 해서 위증을 교사를 해서 무죄가 나왔다. 지금 검찰이 주장이에요, 그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김아무개 씨는 김영남 쪽의 사람이에요. 이재명 당대표의 사람이면 교사를 하거나 위증을 강요하는 만한 정황이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이재명의 수행비서 같으면 야, 너 거짓말을 해갖고 네가 좀 이걸 해라. 이게 가능하지만 김영랑이라는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이 사람을 교사를 하거나 지금 무죄 나온 사건을 검찰과 짜고 다시 유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한테 이재명이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고. 이해가 가요? 이미 무죄 받았던 사건인데 이재명 당대표가 자기의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위험하게 그거 위증해달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재명 당대표의 변호인 측이나 이게 재판이 빨리 진행되더라도 오히려 무죄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재판 날짜가 빨리 잡혔다 그래갖고 뭐 정치적인 부담, 이게 선거 이런 거에, 이거는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가 그 사람을 회유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에요. 응? 그래서 이미 무죄 나온 사건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이재명 잡아먹겠다고 김영남 전 성남시장의 비서가 검찰에 내가 위증했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저 사람에게 제발 검찰의 회유에 넘어가지 말고 똑바로 얘기해달라.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헛갈려주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은 뭐든지 엮으려고 할 테고 재판부가 그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제 말은. 이 정도 정리하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요즘 가장 뜨는 정치인은 누가 봐도 이준석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은 성매수를 한 자예요. 우리가 이준석은 지금부터 죽여놔야 돼요. 지금 제가 보면 너무 윤석열을 비판을 앞장서야 되는 건 민주당이어야 돼요. 얼마 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왜 윤석열 비판에 이준석이 발벗고 나서냐. 민주당이 나서야 된다. 민주당이 보이지 않는다. 마치 윤석열과 대항하는 게 이준석이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준석이의 말을 인용을 해가면서 윤석열을 비판해요. 이준석이의 말을 인용해서 윤석열을 비판하면 이준석이가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준석이가 의석을 영남에 창당해갖고 의석을 많이 얻고 여기저기서 비례대표를 얻어갖고 예를 들어서 30석 40석을 얻는다고 칩시다. 민주주의의 승리예요? 왜들 착각하십니까? 그게 민주주의의 승리냐고. 이준석이가 얻는 의석은 예를 들어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이준석이가 저렇게 깨어있는 보수, 합리적인 보수의 이미지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윤석열이 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할 의석을 이준석이 가져가면 그건 국민의힘이 가져간 의석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국민의힘이 80석, 이준석이 40석. 와!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120석을 얻은 거예요. 왜들 착각을 하냐고요. 응? 그냥 절대 민주당과는 결이 다르고 섞일 수 없는 그냥 이준석은 민주주의의 적이에요.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이가 했던 짓을 보면 절대 이준석을 응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더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이러다가 누군가가 고도의 시나리오로 잘 짠 시나리오라고 하면 무서운 겁니다. 내년 총선에 정말로 오늘도 이상한 기사가 떠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에게 공천권과 선대본부장을 넘겨줬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만약에 내년 총선에 이준석이 전면에 국민의힘에서 총선 공천권을 휘두르고 선대본부장을 하는 순간 민주당은 개 박살납니다. 내년 총선에서 우리는 윤석열 심판론으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1번도 위험하고 2번도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내년 총선에 그러고도 남을 새끼예요.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윤석열 심판, 경제 파탄, 언론 탄압, 독재 정권 이걸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런 윤석열이 사라지고 이준석이가 전면에 나서서 국민의힘을 휘어잡고 모든 걸 바꾼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쵸? 이준석이 너무 많이 떴어요. 이준석이 뜨면 뜰수록 민주당이 최대 위기가 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준석이 신당 창당에 성공을 해도 민주당이 위기고, 이준석이 지금 같은 좋은 이미지로 국민의힘의 공천권을 휘두르고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장을 해도 민주당은 엄청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착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디 가서 이준석 요구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성접대 받았다라고 분명히 나와서 당원권 정지를 당한 사람이에요. 부각시켜야죠. 이준석이나 국민의힘이나 때려줘야죠. 정치권에서 갑자기 크는 새끼들은 밟아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이준석이 뭐 천아 용인 이 지랄 떨면서 윤석열과 대항하는 그림을 그리고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인유안을 띄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게, 결국은 이준석이 빨아주다가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장 맡으면 민주당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고, 거기에 윤석열을 조중동에서 버리고 이준석이 오히려 신당을 밀어주고, 그래갖고 신당이 50석 60석을 얻고 기본 베이스에 깔려있는 국힘당이 80석을 얻으면 민주당 겨우 민주진영은 과반석 의석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응? 왜 자꾸 민주당 의원들이 이준석과 토론을 해주고 이준석이 합리적인 청년인 것 같이 얘기하고 깨어있는 보수같이 합리화시켜주고, 이준석이는 그냥 성매수자일 뿐이에요. 응?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 정치촉은요, 보수가 확장성이 없잖아요. 이준석을 통해서 확장을 하는 겁니다. 진보의 확장성은 한계가 있잖아요. 보수가 선거 전략을 짤 때 되게 쉬워요. 좌클릭은 쉽거든요. 그쵸? 늘 기득권들을 위한 정치를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좀 약자와 서민 코스프레 하는 거 쉬워요. 근데 진보가 우클릭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쵸? 제 말 이해하세요? 이준석을 이용해서 중도 보수의 확장성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민주진영의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여태까지 민주당이 흡수할 수 있었던 합리적인 보수들의 표를 이준석이 흡수하고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응? 왜 이준석은 절대 국민의힘 이중대가 되지,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이지 민주당과 함께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응? 제발 우리 민주 시민들부터 이준석이의 과거를 같이 욕하고, 이준석이가 무슨 정치 은퇴할 놈이 저렇게 깝치고 다니냐면서 민주 시민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쵸? 이해가 가시죠? 왜 제가 이런 위험성을 얘기하는데. 이준석이 신당 창당을 성공해도 그건 국민의힘의 몫이에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에 성공한 겁니다. 이준석이가 이런 좋은 이미지로 국민의힘의 선대본부장을 가도 윤석열이 사라져서 내년 총선에 윤석열 심판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방송에 나와갖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윤핵관 물러나라, 누가 봐도 이준석이 옳아 보이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이준석이 옳아 보이잖아요. 왜? 윤석열의 부정평가가 높으니까. 윤석열의 부정적인 여론에 힘입어서 이준석의 비판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와 닿는 거거든요. 그 비판을 민주당이 해야죠. 왜 이준석에게 떠맡기고 앉아있냐고요. 응?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준석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야. 정치 고관여층이. 여러분들 정치 고관여층도 이준석 욕 안 하잖아, 내 방에서. 그쵸? 제가 요즘 계속 봤어요. 내 방 시청자들의 채팅창을 보면 이준석 비판하는 자들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 공공의 적이거든요. 윤석열이 너무 싫다 보니까 윤석열 싫은 사람 다모에 이준석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러면 민주당의 보수 확장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중도 확장성이 이준석이가 막는 겁니다. 그렇죠. 라운드님, 광주도 이준석이가 인기가 좋은 게 왜 그러면 이준석은 마치 깨어있는 신세대 보수, 합리적인 보수 아니에요. 못된 정치 배운 사람이에요. 남녀 갈라치기, 지역 갈라치기, 선거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아주 나이는 어린 새끼가 못된 정치 배워갖고 정치판을 휘젓고 다니는 놈이에요. 응?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진짜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고 지금이라도 딴 방에서 변희재 띄워주고 정말 저는 깜짝 놀래요. 어쩌다가 우리 민주진보가 이렇게 됐나. 적어도 우리가 민주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 싫다 그래갖고 똥인지 된장인지 가리지도 못하고 변희재를 우리 민주진영 방송에 출연시키고 변희재를 빨아대고 이준석이가 마치 괜찮은 청년인 척 포장을 해주고 응? 그냥 이준석이는 좀 똑똑한 일배예요. 그렇죠? 저는 욕을 먹더라도 변희재나 이런 인간들과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역사의식이 다르고 민족적 의식이 달라요. 역사관이 달라요. 나의 뿌리는 노무현이에요. 저는 노무현으로부터 깨어있는 시민이 되었고 노무현으로부터 우리가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했던 새끼가 변희재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이제 와서 윤석열을 욕해준다고 빨아준다고요? 이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이가 싫다 그랬으면 우리가 욕합시다. 민주당이 욕해야죠.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들이 나와갖고 목숨 걸고 이준석이는 안 된다. 윤석열이는 안 된다. 파렴치하게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준석이가 그 당에서 팽당했다고 이제 와서 합리적인 척하냐. 까줘야죠. 까줘야죠. 왜 우리 민주시장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런 새끼들 방송 출연시키고 이준석이 인기 좋다고 유튜브 구독자 좀 늘리려고 이준석 섭외하려고 난리치고 미친놈들이죠. 그 구독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민주당 진보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변희재 같은 새끼들 이준석 같은 새끼들 칭찬해주고 그래갖고 무슨 선거를 이기겠다고요. 정통성이라도 지키면서 외연 확장을 해야죠. 어중이 떠중이들 다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아군에 남아갖고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 같습니까? 내년 다음 대선이 되면 변희재가 이재명 편들 것 같아요? 이준석이 이재명 당대표 편들 것 같습니까?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응? 이준석 같이 잘못되고 못된 정치를 배운 인간들은 정치에서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민주진영이 윤석열과 대결한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키워주다 보니까 이준석이가 대선 후보에 벌써 편승이 돼갖고 3%가 나옵니다. 이준석이가 대선 지지율 5% 나오고 6% 나오고 7% 나오고 8% 나오고 9% 나오고 10%까지 되면 민주진영에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민주당을 도울까요? 절대 안 도와요. 박근혜 퀴즈로 들어온 자체만으로도 역사관이라는 민족적 의식이 없는 새끼예요. 박정희를 찬양하는 새끼가 무슨 대한민국에 정치를 합니까? 그게 어떻게 민주 진보 정치의 정통성과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까? 국민을 학살하고 총칼로 독재 정권을 했던 박정희를 찬양하는 새끼들, 그런 박근혜의 퀴즈로 들어온 새끼가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를 민주주의를 논할 가치가 있습니까? 저요? 이념주의자 아니에요. 적어도 잘못된 정치인들을 싹을 밟아줘야죠. 윤석열 욕한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저기서 방송에서 이준석이 키워주고 어쩌자고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저렇게 합리적인 보수, 젊은 청년, 국민의힘의 잘못된 길을 고쳐주는
매를 맞아가면서도 윤석열에게 핍박받아가면서도 국민의힘을 살리려는 의로운 청년으로 포장되면 될수록 민주당의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30대가 왜 이준석에게 열광하는 동안 민주당은 좋은 청년 후보 하나 키우지 못해갖고 이 꼴이 나냐 이거죠. 그럼 뱀의 헤어 놀림에 속아내는 이 30대의 남성 지지층들을 잡을 생각을 하고 민주당의 새로운 20, 30대를 휘어잡을 만한 새로운 정치인을 키울 생각을 해야죠. 응? 어떻게 하려고요? 이대로 가다가 윤석열 욕한다고 그냥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하자 말 같지도 않은 생각.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해갖고 성공해도 민주당의 위기.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을 안 하고 국민의힘에 복귀해도 민주당의 최대의 위기예요. 제 말 틀려요 하나라도? 이준석이가 이만큼 벌써 대권 후보가 되는 놈이 국민의힘에 들어가고 선대본부장을 하고 국민의힘이 뭔가 개혁하는 이미지를 주면 윤석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년 총선에 윤석열을 최대한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만 민주당이 최대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국정 파탄의 책임은 윤석열, 경제 파탄의 책임도 윤석열인데 윤석열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마치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아, 이준석이가 믿을만하다. 이번에 국민의힘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선거가 되면 민주당은 개박살 나는 거예요. 왜 안 죽여놓냐고요. 우리라도 이준석이 죽여놔야 돼요. 응? 지금 가장 베스트는 이준석이를 정계 은퇴시키고 국민의힘에서 이대로 선거 치르게 하는 거예요. 신당 창당이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여권 분열이다? 개 잣가는 소리입니다. 신당 창당이 국민의힘의 분열 같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이에요. 현재 윤석열의 국민의힘은 중도층을 흡수할 만한 정치적인 매력이 없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밖에 나가서 정치 얘기하면 국민의힘 다 욕하고 윤석열 다 욕해요. 이준석은 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호남에서도 이준석을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이중대 역할을 하면서 신당 창당에 성공하면 국민의힘 의석 플러스 이준석의 신당의 의석이 되는 거예요. 응? 왜 국민의힘 의석과 이준석의 의석, 신당 창당 의석이 동일시하는 생각을 가지 않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이준석이 마치 구국의 영웅, 응?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미 윤석열의 평가는 국민들한테 이미 끝났어요. 그쵸? 이미 윤석열의 평가는 국민들이 이미 끝났어요. 내년 투표일만 기다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정평가 60%가 넘어가는 거고 이미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의 지지율은 30%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변수가 뭐냐? 또 다른 스타를 띄우는 거예요. 윤석열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끝났기 때문에 내일 당장 선거하면 민주당이 대승을 해요. 변수가 이준석의 신당인 거예요. 이준석의 정치 거물이 되는 모습. 오히려 이준석이는 당대표직을 물러나고 나서 거물 정치인이 돼버렸어요. 제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준석, 다음 달에 이준석의 위상은 더 달라집니다. 1월 달에 이준석의 위상은 달라져요. 민주당에서 성매수 혐의로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이 당을 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더 웃긴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자기 당 안에서도 성매수 혐의로 당원권 정지된 이준석이가 신당 창당한다 그러면서 밖에서 떠들고 있다. 같이 죽여놔야죠. 응? 제가 워낙 답답해갖고 저도 한때 이준석이가 윤석열이랑 반기를 드니까 아 땡큐 하면서 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준석이 뜨면 뜰수록 민주당의 외연 확장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준석의 신당이 성공해도 민주당이 위기고, 이준석의 저런 이미지, 좋은 이미지 메이킹이 결국 먹혀서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선대본부장을 맡고 공천권을 휘둘러도 윤석열이 사라져요. 그렇죠? 내년 총선은 윤석열이가 가장 부각돼야 돼요. 검사들을 이용해서 나라의 국정을 파탄시켰고, 검사들을 이용해서 정치하다 보니까 아마추어 리듬에 국민 경제 파탄을 시켰고, 이재명 하나 때려잡기 위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수사력을 집중시키다 보니까 민생을 등한시했고,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체 아마추어가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고, 이거를 부각시켜야 돼요. 제발 지금 제 방송을 보시는 4,000분 여러분 맞이어라도 절대 이준석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죠. 이준석의 신당이 성공해도 위기. 이거 진짜 위기다. 결국은 쟤네들은 하나로 가요. 이준석이 다음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울까요? 아니에요. 고양이 새끼를 호랑이로 키워주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가고 이준석이 나오면 더 파괴력이 있는 겁니다. 국힘당이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젊은 층이었어요. 젊은 층을 꽉 잡고 있는 이준석이는 다음 오세훈의 파트너가 되는 경우에 더 무서운 시너지가 되는 거고, 홍준표의 파트너가 되는 순간 이준석이는 킹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옆에서 누가 킹메이커를 할 것이냐고요. 응? 제발 여러분들 보수 분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한때 보수가 분열되고 총선 때마다 난리 난다고 했지만 결국 쟤네는 총선 때는 하나가 돼요. 이거는 보수 분열이 아니라 이준석을 이용한 외연 확장이에요. 그게 정확합니다. 그렇죠? 결국 이준석은 민주 진영에 비수를 꽂을 놈이지 민주 진영에 도움이 되는 놈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의 물갈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민주당은 젊은 스타가 없잖아요. 민주당은 젊은 스타가 없어요. 그런 젊은 스타 김남국이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민주당 안에서 스스로 젊은 스타들을 죽이잖아요. 보수의 세대교체에 선봉장에 이준석이 있는 겁니다. 등골이 오싹합니다. 오세훈과 이준석이 손을 잡던가 홍준표와 이준석이 손을 잡으면 다음 대선 더 힘들어집니다. 죽여놔야 돼요, 지금. 죽여놔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잘하지 못하게 밟아놔야지. 그래도 민주당이 앞으로 젊은 층에게 각광받고 응원받고 지지를 받는 겁니다. 너무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날 잡아서 드렸냐면, 이준석 신당이 대구에서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홍준표가 떠듭니다. 이준석의 신당이 0석이 되든 이준석의 신당이 50석이 되든 모두 0석이 돼도 민주당의 위기, 50석이 돼도 민주당의 위기예요. 왜? 이준석은 험지에서 어려운 곳에서 도전하는 젊은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석은 그 대구의 심장, 국민의힘의 심장이라는 데 도전해서 젊은이가 해보겠다고 정치했던 좋은 이미지가 남는 거예요. 이준석은 손해볼 장사가 아니에요. 응? 이준석은 절대 하나도 손해보지가 않아요. 성공하면 이준석의 파워를 느끼는 거고, 실패해도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참 보수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준석은 결국은 민주당의 비수를 꽂을 놈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이 몇 석을 가져갔다, 이준석이 몇 석을 했다,
다가올 12월 그리고 1월이 되면 이준석은 더 커져 있어요. 지금 우리 민주시민들이나 우리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한 달 동안 이준석을 죽여놔야 돼요. 응? 이준석의 성매수 사건은 국힘당에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징계를 한 사항이라서 얼마든지 민주당이 깔 수 있습니다. 응?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힘당에서 벌써 증언자가 나오고 그래서 당원권 정지까지 시켰잖아요. 응? 이게 여러분들 이준석은 공당의 책임 있는 당대표였어요. 이게 왜 민주진영이나 언론이 관대한지 잘 보세요. 민주당의 당대표가 성매수 사건으로 연루가 돼갖고 당대표에서 날아갔다고 생각하십니다. 생각해보세요. 정계 은퇴입니다. 이상하죠? 민주당의 당대표가 성매수 사건이 확인돼갖고 당대표에서 날아갔어요. 그럼 어때요? 정계 은퇴예요. 근데 국민의힘 여러분들 어려도 이준석이는 당원들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예요. 국민의힘 당대표가 성매수 사건이 확인이 됐는데 정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언론이 죽여놨어야 되는데 그냥 이준석이를 당대표에서 끌어내리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민주진영 같았으면 정계 은퇴의 매장이죠. 그쵸? 이준석이도 매장시켜야죠. 왜 이준석이는 정치를 계속합니까? 공당의 당대표인데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성접대를 받아갖고 성매수를 했는데 왜 얘는 정치를 하면 윤석열과 맞선다는 이유만으로 얘를 치켜 세워주고 극찬해주고 마치 이준석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윤석열이 나쁜 모습으로 지금 누군가는 큰 그림을 그려요. 12월까지 윤석열의 지지율이 40%대까지 회복이 안 되면 윤석열은 내년 총선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제 촉은 그래요. 이 모든 기획은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 만드는 겁니다. 윤석열 하나 정도는 죽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이 보이지 않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윤석열 지지율을 올려줄 수 있는 기사로 도배를 할 수 있지만 안 해주는 거예요. 워낙 부정평가가 높고 통제가 되지 않는 윤석열보다는 윤석열을 식물로 앉혀놓고 국힘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게 오히려 더 힘인 다음 정권을 민주당한테 주지 않겠다는 판단이 쓴 거예요. 이미 조중동도 검사들은 포기를 했으래도 절대 민주당에 정권을 내줄 수 없으니까 이대로 가다간 윤석열이 계속 가짜는 힘을 발휘하면 보수가 괴멸된다는 위기감에 기득권이 나선 거예요. 기득권이 나서서 누가 이준석을 띄워주는지 보세요. 조중동입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이준석 성매수 사건을 조중동이 연일 보도하면서 당대표에서 끌어내리더니 지금은 이준석을 조중동이 띄워주면서 대권 후보로 만들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윤석열에서 새로운 내년 총선 이후에 윤석열은 사실상 식물 정부가 되는 거고 용화대에서 국회로 힘의 균형을 이동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르다가 다음 대선 총선 날아가고 대선까지 넘어가면 보수는 괴멸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카르텔은 정치, 재벌, 언론, 사법, 검찰 이 사람들은 윤석열 하나를 보고 대한민국을 움직이지 않아요. 자기네들이
계속 그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제가 우리 민주 진영이 또 반성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준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제가 뉴스나 읽어주고 심층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이준석에게 2030의 마음을 민주당은 2030의 이대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뺏겼을까?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시대착오예요. 민주당의 시대착오가 결국은 민주당을 한번 지지했던 사람들은 적어도 민주당에게 실망한다고 해서 국민의당은 찍지 않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직도 민주당에 남아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지금의 2030은 운동권 세대도 아니고 이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했다가도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 있는 사실상 중도층에 가까운 세대예요. 근데 민주당의 기성 정치인들의 착각이 뭐냐? 한번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은 국민의힘은 다시는 찍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에 실망해도 저쪽은 찍지 않을 것이다. 그거는 정치 고관여층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나나 40대, 50대 가장 민주당의 코어 지지층에게는 해당되는 말이에요. 독재 정부를 경험을 했고 80년대에 암흑한 시대를 살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의 민족적 역사를 알고 독재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학살을 했던, 적어도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서 민주화를 쟁취했던 그런 거룩한 역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통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20대, 여러분들 지금 20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 엊그저께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죠. 여러분들이나 나라의 월드컵 때 거의 30대였어요. 그때 태어난 애들이에요.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 갔던 그런 거 몰라요. 이제 아시겠어요? 2002년 월드컵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에 아무런 지장 없는 잘 사는 나라예요. 걔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화가 돼 있고,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였고, 태어날 때부터 휴대폰이 있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국산품이 제일 좋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무슨 이념이 먹히고,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정치 식견이 많은 영향을 받던 세대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시대적 착오가 그 어떤 20, 30대의 민족적 의식을 심어주려는 노력 한 번 하지 않고 20대는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런 착각 속에서 이준석이라는 괴물을 키운 거예요. 그렇죠? 전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런 소가족 형태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완전한 물질 만능주의에 자라다 보니까 내 삶의 불편함을 하는 것들, 잘 사는 20대들은 왜 내가 이거를 내 돈 갖고 하는데 못하게 해? 공동체 의식이라고는 없어요. 민주당이 이런 유권자에 대한 아직도 80년대의 개념을 가지고 20대는 우리를 지지할 것이라는 시대착오가 이런 이준석이라는 괴물을 탄생하게 시켰고, 이런 이준석이가 2030의 이대남의 마음을 훔쳐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또 착각, 이왕 얘기한 거 하나만 또 얘기할게요. 민주당이 착각이 또가 뭐가 있냐면, 지금 20대 30대나 지금 40대 50대나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적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누가. 쓴소리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민주당이 도덕적이라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정당 정신, 민주당의 역사, 민주화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적어도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민주적이고 더 민족적이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라서 지지를 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아직도 도덕적으로 자기네들은 국민의힘보다는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갖고 조중동이 아직도 그 프레임에 먹히는 거예요. 니네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려고 그러면 국민의힘보다는 니들이 더 도덕적이어야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은요, 누가 더 도덕적인 걸 보지 않아요. 우리같이 정치 고관여층이나 민주당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릴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무당층이나 20, 30대는요. 누가 나에게 더 좋은 달콤한 사탕을 던져주는 정당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민주당이 너무 갇혀있는 게 많아요.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생각에 갇혀있어서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의힘과 똑같이 싸우려면 똑같이 손에 피 묻히고 똑같이 손에 흙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응? 민주당이 왜 선거에 계속 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선거는 전쟁이에요. 전쟁은요, 전략을 잘 세워야지 이기는 겁니다. 내 패를 뻔히 보여주면서 선거 치르면 다 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은 늘 똑같아요. 내 패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근데 국힘당은 선거 전략이 늘 변화무쌍합니다. 가장 좌측에 있던 사람을 막 선대본부장에 앉히고,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김병준이 같은 애들을 막 비대위원장 앉히고, 그걸 벗어나야 돼요. 21세기에 2023년까지 왔어요. 이제는 시대 변화에 민주당도 이념은 우리가 말 안 해도 민주당의 이념은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국민들이 대안을,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한 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민주당이 무조건 국민의힘 따라 하면 되는 거냐? 아니죠. 민주당만의 21세기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직도 운동권 정신에 사로잡혀갖고, 제가 여러분들 많이 바뀐 게 뭐냐, 2030 남자들의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많은 반성을 했어요. 앞으로의 선거는 절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면 선거는 100점 100패예요. 그렇죠? 앞으로 선거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가는 순간 20대 30대의 표는 날아갑니다. 걔네들은 단 한 번도 태어날 때부터 반민주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느 정당이 더 국민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부자 감세라는 말을 포괄적이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는 누구나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국민의힘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의 욕망을 잘 자극해요. 그렇죠? 잘 자극해요.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집 한 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부세를 매기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될 짓이었어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은 거는 국민들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인간의 욕망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집 두 채 가진 사람이 마치 죄인 취급받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실패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아직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집 두 채 가진 사람을 죄인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은 무조건 집 두 채만 한 채 팔아라.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정치였어요. 안 그래요? 왜 집 두 채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 돼야 돼요?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면 되는 거였어요. 마치 집 두 채 있으면 종부세 때려 맞겠다.
마치 부도덕하게 집 두 채를 마련한 것 같이 만들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집 두 채 있고 두세 채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있는 보유하는 거 보유세를 강화한다든가 세금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잘못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었어요. 정말로 민주당이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볼 줄 알면,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이에요. 집 두 채 있다 그래도 그 사람의 연간 소득,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하는 게 얼마인지 보면 연간 소득세로 그 사람의 세금을 부과했어야 돼요. 생각해보죠. 평생 강남에 집 한 채 있고 연금 받아먹고 사는 사람한테 갑자기 집 한 채 강남의 집값이 20억 30억 된다 그러고 종부세를 물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아합니까? 조세 저항이 여러분들 정부를 비판할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게 조세 저항이에요. 조세 저항. 그러니까 지난 일을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권력을 잡았을 때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면 전부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저희 부모님들 세대에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내 아들 장가 갈 때 집 한 채 마련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응? 대부분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내가 집 한 채 있으면 돈 모아갖고 애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할 때 마련해 주려고 그게 부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출을 끼워서라도 그거를 마치 부도덕하고 투기꾼으로 몰고 부동산에 그래서 역풍을 맞았던 거예요. 응? 그래서 시대에 맞게 국민들의 니즈에 맞게 지금 민주당이 비판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 실질적인 여러분들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깎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400 받던 분들이 뭐 조금 월급이 오른 분들도 있고 뭐 동결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뭘로 계속 비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기존에는 100만 원이면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이면 내가 한 달 생활비가 충분하고 먹고 식비 뭐 어떤 뭐 이런 것들이 100만 원이면 됐는데 물가가 2배 이상 올라버리면요.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윤석열의 경제정책 파탄으로 내 소득은 줄지 않았지만 내 지출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과거에는 내가 400 받으면 100만 원은 어떤 뭐 식비, 그 다음에 뭐 교육비 50, 뭐 이렇게 총 한 200만 원이면 내가 한 달을 사고 200만 원 나머지 갖고 뭐 저축을 하든지 뭐 살 수 있다라고 칩시다. 지금 그 돈이 400은 뭐 내가 뭐 깎이거나 그런 건 없어요. 400을 받는데 200이면 살던 게 지금은 300이 있어야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가장 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줄일 때 외식을 줄여요. 그래갖고 식당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잘 되는 식당들이야 줄 서서 먹지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돈을 가장 줄이는 게 식비와 의류예요. 옷 살 거들을 안 사요. 그렇죠? 외식을 줄이고 그 다음에 의류 쇼핑을 줄여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요 텅텅 비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장보기가 무섭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들 국민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해요. 가정에 가처분 소득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니까 구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순환 구조가 깨지는 겁니다. 가게가 돈을 쓰고 그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자영업자들과 기업이 돌아가고 기업들이 잘 되고 자영업자가 잘 돼서 그 영업이익이 결국은 세금으로 들어가고 국민들이 쓸 돈이 없으면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윤석열이가 그래서 경제정책을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국민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빚을 지네만 긴축 재정을 해갖고 작은 정부의 모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경제 얘기해서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경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국민들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풀어서 정부가 부채를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빚을 떠안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국민들은 지금 빚이 포화 상태인데 정부가 빚을 더 긴축 재정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풀어서라도 가계를 활성화시키고 대대적으로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지역 화폐를 활성화시키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기본소득이나 국민들의 어떤 노인들의 최저 생계비를 올려주는 거나 그런 정책을 안 하고 거꾸로 가는 거죠. 국민들은 가계부채가 폭발하기 직전인데 야 우리도 돈 없어 그러면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정부가 큰 정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계에서는 어떤 그 질병 위기가 오거나 전쟁 위기가 오거나 그러면 정부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나면 국민들은 정부를 바라보고 국가적 어떤 코비드19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때 보면 정부의 정책을 보잖아요. 저런 그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신자본주의자들이 찬양하는 거는 작은 정부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자. 시장의 자율성에 맡기면 맡길수록 소득의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도 정부의 개입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오늘 이준석의 위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리는 것 같고 우리라도 이준석 비판하고 이준석의 신당은 성공에도 문제 실패에도 문제 민주당의 시대 착오적인 20, 30대를 대하는 발상이 이준석이라는 괴물을 키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어떤 게 있냐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조국 장관님의 신당 창당이건 뭐건 언론에서 민주당을 까는 도구로 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민주당을 까는 도구로 조국 장관님을 이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조국 장관님 얘기만 나오면 뒷걸음칠 것이냐. 조국을 이용할 줄을 몰라요. 그렇죠? 조국은 거물이에요. 조국은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코어 지지층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민주당이 너무너무 답답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조국 장관님이 이번에 정치를 할 생각을 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뭘까요? 받을 만큼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국 장관님을 누가 사면해 줬나요? 저는 오히려 조국 장관님과 정경심 교수님 그의 가족들이 당할 때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사면을 당하거나 그랬으면 조국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조국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표창장 위조가 되지도 않은 걸 저는 그건 표창장 위조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처음부터 표창장 위조도 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발급된 표창장을 재발급한 걸 위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국 장관님이 정치를 자기는 죗값을 문재인에 의해서 사면당하고 법원에서 4년형을 때린 거를 6개월 살고 나와갖고 어떤 놈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온갖 수모를 당하고 검찰에서는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공소권 없음을 노리면서 대한민국의 언론이라는 언론을 총동원해서 조국을 죽이라고 했어요. 조국은 죗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조국이라는 습기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조국이 당당한 거는 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민주진보의 인사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거는 조국 장관님이 여러 번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조중동과 국민의힘이 때리면 민주당은 조국을 이용하지 않고 조국은 분명히 나중에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거물이에요. 우리 안에 엄청난 스타가 있는데 스타를 죽이는 게 민주당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갈라치기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어준, 개총수, 양정철, 저는 양정철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이런 자들이 이재명을 제끼고 조국을 띄우려고 그런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될 때까지, 다음 대선에서 조국과 이재명이 붙게 되면 저는 이재명을 지지할 겁니다. 하늘에 맹세합니다. 조국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조국을 스타로 만들면 이재명의 천군만마를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조국같이 친문 정치인들의 저 똥파리들을 흡수할 수 있는 건 조국이에요. 이제는 문재인도 아닙니다. 문재인 말도 안 듣는 것들이 결국은 똥파리 새끼들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찍었어요. 제 말 틀려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저 똥파리들은 통제가 안 돼요. 이제는 문재인은 사라진 권력이에요. 그러면 저 똥파리들은 이낙연도 사라진 권력이에요. 결국 미래의 문재인 대통령 친문의 정통성을 잇는 사람은 조국이에요. 그 조국을 이용해서 갈라졌던 똥파리들의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게 조국입니다. 왜 조국을 이용하지 못하고 조국 얘기만 하면 뒷걸음치고. 조국은 스타예요. 적어도 대한민국 언론과 검찰이 죽이려고 했지만 민주 진영에서는 왜 서초동에서 수백만이 촛불을 들었냐? 저렇게 검찰에서 구속이 되고 4년 동안 형을 받아야 될 몹쓸 짓을 한 것인가? 저게 가족들이 멸문지화를 당할 정도의 파렴치한 짓인가? 왜 당당하게 윤석열 가족은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십만 개미들에게 피해를 입혀도 뻔뻔하게 수사를 받지 않고, 조국은 죗값을 치렀어. 적어도 그쵸? 조국은 적어도 죗값을 치렀어요. 여러분들 다음 대선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단독으로 경선에 출마해갖고 원사이드하게 대선 후보가 되면 그 다음 대선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흥행을 일으킬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해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재명 당대표를 같이 대선 경선에 뛰어달라고 부탁할 정도인데 왜 민주당은 자꾸 일부 친명계 의원들이 조국과 이재명을 갈라치기를 하냐고요? 안 그래요? 왜 조국과 이재명을 갈라쳐갖고 그게 이재명 당대표한테 1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조국바 맞아요. 근데 대통령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 같이 화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왜 다음 대통령 조국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조국은 정치로 명예회복을 하고 대한민국을 적어도 한번 작살낼 사람은 이재명이에요. 우리가 문재인을 겪어보면서 문재인보다 더 조심스러운 게 조국이에요. 이재명이 작살내는 걸 보면서 조국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국과 이재명이 붙으면 이재명을 지지하는 겁니다. 적어도 검찰에 한번 칼자루 들이대고 대한민국 기득권에게 무서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이재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재명이 어떻게 정치를 해서 그런 돌파를 하고 그런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어느 정도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민주 진보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친문 내 정통성 있는 정치인들이 변방의 장수가 어떻게 기득권과 싸우는지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조국은 민주당에서는 기득권입니다. 제 말 맞죠? 조국은 기득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지지해줘요. 이재명을 누가 가만히 있어서 지지해줬나요? 문재인과 조국은 민주당의 기득권을 갖고 정치를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재명은 무일푼으로 시작했고 민주당의 주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 이재명을 존경하는 거예요.
적어도 민주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친노 친문 정치인들은 이재명에게 배워야 돼요.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성남시장이었던 일개 기초단체장이 대한민국 대선 후보가 되고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래놓고 또 선거판이 되면 조국을 지지한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작살나는 걸 누구든지 국민의힘만 작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적어도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이 돼야지 대한민국 기득권이 적어도 벌벌 떱니다. 그런 정치인을 원해요. 전. 조국은 이재명에게 배워야 돼요. 조국이 친노 친문의 정통성을 가지고 조국이 친노 친문의 민주당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지만 조국은 정치를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조국을 민주당은 밀어내지 말고 조국을 이용해서 이재명에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친노 친문의 정통성을 이재명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이용을 해야죠. 언제까지 조국을 밀어낼 겁니까? 조국이 죗값을 받지 않았어요? 죗값 받은 조국을 이용해서 민주당의 내년 총선에 이용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왜 조국은 용서를 할 수 없습니까? 전 너무 답답해요. 왜 민주진영을 한 번 잘못해갖고 죗값을 치른 사람에게는 절대 관용이라는 게 없습니까? 그거는 조중동 논리죠. 조국은 본인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죄라면 죄일 수 있는 그런 죄들을 과하게 죗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죗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진짜 친명의 과한 정치인들 몇 분들이 자꾸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는 것은 이재명을 궁지에 몰아넣는 겁니다. 진짜 이재명을 위한다 그러면 조국을 끌어안아야죠. 당당하게 조국이 뭘 그렇게 잘못했고 조국이 한 일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했고 당신들 같으면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냐. 왜 그렇게 당당하게 조국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습니까? 왜 민주주의는 이토록 잔인합니까? 왜 민주주의는 우리 편에게는 이렇게 잣대가 높습니까? 왜 이렇게 벽이 높아요? 조국을 고립시켜갖고 이재명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조국을 고립시켜갖고 민주진영에게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조국은 거물이에요. 그런 스타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죠. 검찰의 무도한 사실상 조국을 죽으라고 수사했던 거에 당당히 맞서고 이제 세상에 나와갖고 나도 숨 좀 쑤시다 하는 사람에게 넌 나오지 마라고 자꾸 밀어넣는 이런 잔인함은 하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조국이 민주당으로 출마한다고 얘기합니까? 조국이 민주당 당원입니까? 왜 조국이 정치마저도 못하게 합니까?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권리로? 조국 때문에 마음 아파하던 그 수많은 국민들, 조국을 믿고 검찰 개혁을 바랬던 수많은 민주 시민들, 왜 그 사람들을 점점점 갈라치기를 합니까? 나는 너무 민주당이 바보 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조국은 스타예요. 왜 검찰과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조국을 죽이려고 했는지 아세요? 조국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도 조국을 좋아할 만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국은 보수의 심장에서 정치를 했었으면 벌써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기득권을 버리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학자로서 뛰면서 조국의 잘못된 선택은 민주당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조국의 잘못된 선택은 진보 진영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조국의 잘못된 선택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싸웠다는 그 죄값이 너무 혹독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 진영에서 조국을 품어야죠. 내년 당장 선거라 갖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조국을 품었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그 누구도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조국은 내년 총선에 피해가 올 거다라는 조중동식 논리로 왜 조국을 죽이려고 했는지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조국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서울대 법대, 대한민국의 명문 집안, 민족적 의식, 노동자적 의식, 진보 정치,
외모, 그거 어디 하나 빠질 게 없는 조국을 죽이고 싶은 게 보수예요. 대한민국 기득권이 조국이 대선 후보로 나오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희정을 죽였고 박원순을 죽였고 김경수를 죽였고 조국마저 죽인 거예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대한민국의 민주진영에 20년 집권론이 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진짜 일취월장한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누가 남았어요? 이재명 빼고 여러분들 대선 후보가 보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게 있어요. 조국 장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안다는 사람 중에 저는 한 명이에요. 조국 장관님이 누가 가장 친할까요? 최강욱이에요. 저는 최강욱도 민주진영의 스타예요. 최강욱도 대한민국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으로 키워야 돼요. 최강욱, 조국, 이재명이 붙는 대선 경선이 얼마나 뜨겁고 민주당이 흥행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찹니다. 민주당은 조국 때문에 최강욱이 죽었고 그렇게 다 원망을 하고 있어요. 최강욱, 조국, 이재명 이런 세 명들이 나와갖고 민주당 경선을 붙어갖고 그런 치열한 경선 속에서 이재명이 통과하면 이재명이 빛나고 이재명 옆에 조국이 선대본부장을 맡고 최강욱이 연설을 하고 그런 기득권들이 바라는 민주당의 스타 정치인 죽이기. 왜 최강욱을 대법원에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조국 장관님 아들의 기록 하나 썼다는 이유만으로 인턴 증명서 발급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을 날라갈 죄입니까 그게? 무서운 최강욱이 무섭고 조국이 무섭고 이재명이 무서우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 검찰과 조중동이 죽이려고 그러면 우리에서부터 멀리하냐 이거예요. 정치가 그러면 안 돼요. 자네들은 이상민을 죽이려고 해요? 조홍천을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이상민이 말 한마디 하면 기사 써주죠. 조홍천이 말 한마디 하면 기사 써주죠. 이원욱이가 말하면 기사 써주죠. 왜 그 기사를 써줄까요? 자기네들의 1도 타격이 없으니까. 이재명을 왜 검찰이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요? 기득권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상당한 타격이 오니까. 조국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검찰에 상당한 타격이 오니까.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의 중심에는 검찰과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재벌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언론이 있는 것이고 최정점에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 진보 진영을 떠나서 중도 진영,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좋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후보들을 다 죽이고 싶은 거죠. 씨를 말리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다음 대선 후보 경쟁에 붙어도 이재명이 됩니다. 이재명은 될 때까지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사법부에게서는 이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음 대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응? 제 말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면 내년 총선에 도움이 안 된다. 누구의 이론입니까? 조중동이 만들어낸 이론이에요. 왜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하면 먼저 멀리하고 시험이라도 해봤어요? 조국을 정면 돌파를 해갖고 한 번이라도 해봤냐고. 무조건 조국 안 돼. 거기에 갇혀서 누가 진짜 조국에게 비수를 꽂고 있는지 생각하면 민주당에서 조국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조국은 숨어 살아야 됩니까? 죗값을 치렀잖아요. 이제는 민주당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민주당도 저런 스타 정치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왜 우리 안에 있는 스타 정치인들을 죽여야만 우리가 총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지, 제발 조중동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조국은 죗값을 치렀다. 너희들 같아서는 이런 걸로는 재판조차 받지 않는다. 나경원의 아들은 서울대의 연구실을 마음 놓고 쓰고, 만약에 조국의 장관님의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을 마음대로 썼다 그러면 그 연구실을 빌려준 교수뿐만 아니라 서울대는 압수수색 당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과연 어떤 게 공정하고 어떤 게 불공정한지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진영 안에서 조국을 죽이려고 합니까? 조국이 무슨 그렇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조국이 더 당해야지 우리 민주 진영에서는 속이 풀립니까? 자기 와이프가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 위조했다 그래갖고 4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딸은 고졸이 돼버리고, 아들은 석사학위가 박탈되고, 자기는 대학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하게 검찰에 당한 사람은 조국이에요. 그런 조국을 민주당에서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언제까지 조국을 내치고 조국 얘기만 나오면 뒷걸음 칠 겁니까? 그러지 맙시다. 조국을 이용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진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조국과 이재명이 손을 잡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뛰는 그런 모습, 감히 똥파리들도 이재명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외연 확장을 해야죠. 우리 안에서부터 벌써 갇혀 있는데 어떻게 외연 확장을 합니까? 조국 장관님이 가장 친하고 믿는 분이 최강욱 의원님이세요. 하여튼 그리고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녹화를 해갖고 좀 보내주셨는데, 뇌피셜이라고 하면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손혜원 의원님께서 또 뇌피셜을, 말도 안 되는 뇌피셜을 얘기를 했던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손혜원 의원님 제가 정중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탁현민 싫어하는 건 제가 알고 있었고요. 양정철 싫어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고요. 뭐 윤석열이를 검찰총장 임명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면목과 얘기를 하는데 이종원도 갔다.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거 허위 사실이고요. 저는 제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면서 청와대에 가서 어떤 제 의견을 피력할 만한 그런 위치도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간 적도 없고요. 또 이종원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양정철이 움직이고 탁현민이 움직이고 김현준이 움직여서 신당 창당을 하고, 이종원이 지금의 위기에 처해 있어서 이종원에게 신당 창당을 하라 그러면 이종원이는 덥석 받을 것이다. 저 죄송한데요. 저를 잘못 보셨어요. 저는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손혜원 의원님, 저는요, 제 평생 제가 민주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지난 총선이 전부였고요. 저는 제가 워낙 이 민주진영에 더러운 꼴을 많이 봐서요. 그 중심에는 손혜원 의원님도 있었어요. 허상의미를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손혜원 의원님도 책임이 큽니다. 저는 손혜원 의원님도 고소를 하고, 그 발언을 정정하지 않으시면 내일 또 고소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저는 양정철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양정철과 저는 통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자꾸 저를 양정철, 김어준 이렇게 엮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김어준 총수는 존경합니다. 자꾸 그렇게 손혜원 의원님 혼자 뇌피설로 내년 또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다. 이종원이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하면 하수인 노릇을 할 것이다.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님이 그런 뇌피설을 마치 맞는 것 같이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얼토당, 저는 어제 그 누군가가 보내준 거 보고 참 웃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정치 감각이 없으실까? 제가 어떤 민주당에서 뭐 하고 싶고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다 그러면 덧탐사나 돈탐사 문제의 싸움에 저는 끼지도 않았겠죠. 저는 그런 싸움에 끼지도 않고
굉장히 이미지 쇄신을 했겠죠. 저는 그런 마음도 없고, 저는 늘 마음 가는 대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적어도 솔직하게 늘 시청자들을 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뇌피셜로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갖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는데 의견을 그런 것도 허위 사실이고요. 그런 적도 없고요. 양정철을 만나보거나 통화한 역사도 없습니다. 제발 그렇게 무슨 정과 시범원과 함께 빵집을 차리고 칭찬을 하고 이런 인재가 없다라고, 그건 손 의원님이 잘못 본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사과를 좀 하십시오. 손혜원 의원님. 더 이상 노욕으로 그렇게 허상의미를 존경한다 그러고, 응? 정과 시범원이 훌륭한 인재라 그러고, 그런 말은 더 이상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조국 장관님이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선거 때마다 조국을 멀리해야 되는, 이렇게 민주당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조국을 더 힘들게 했고, 결국은 윤석열을, 결국은 조국 장관 잡을 때 민주당의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 조국은 스타 정치인을 키워야만 민주당이 다음 대선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